ADHD이면 잘 까먹고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ADHD인 아이들은 다른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앉아서 수업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육을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병원을 와야 하는 단 한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안녕하십니까. 쿠쿠닥스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혹시 원장님 병원에 아이가 ADHD가 의심되어서 혹은 ADHD라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가요? 통계적으로 아동 중에 5에서 7% 정도를 ADHD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의심돼서 오시는 경우, 혹은 학교 선생님이 병원을 데려가 보셔라 이렇게 얘기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2명, 3명 이 정도가 ADHD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는 ADHD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ADHD란 질병으로서 확립된 것은 1950년대 이후부터니까요. 사실은 오래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정신건강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가 2010년대, 2020년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점점 정신건강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ADHD에 대한 관심도 폭증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이가 ADHD일 때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ADHD가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이렇게 한글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집중력이 많이 부족하고 과잉 활동성을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3대 증상으로 부주의, 과잉 활동성, 충동성, 이렇게 3가지 증상이 주 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ADHD는 뇌의 질병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행동을 통제하거나 조절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이 뇌의 전전두엽이거든요. 그리고 발달이 가장 늦게 시작되고 가장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런 부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의 발달이 좀 늦다 보니까 자신의 행동이나 마음이나 상태를 통제하는 것이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난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ADHD 혹은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ADHD이면 당연히 자녀의 ADHD 확률도 훨씬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ADHD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태아가 자라는 과정에서 ADHD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DHD라는 특성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그게 대략 학교 갈 때쯤에 두드러져 보이는 특성을 갖게 돼서 그 나이 때쯤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모가 꼭 ADHD여서 아이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ADHD인 아이들은 발달의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는 현저히 늦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래보다 미숙하거나 그 기능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리하거나 자기 물건 챙기거나 이런 것들 다른 아이들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리정돈이나 자기 물건 챙기는 걸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물론 반항해서 안 하는 건 다른 케이스입니다. 여튼 그런 능력들이 좋아지게 되는데, ADHD인 아이들은 정말 오랫동안 좀 트레이닝을 해도 이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잘 정리가 안 되거나 자기 할 일을 잘 까먹거나 이런 것들이 또래에 비해서는 더 두드러져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DHD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조기 발견이 중요할까요?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적으로 우울, 불안, 강박, 자존감 저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병합이 되게 되면서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향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당연히 그 이후의 예후도 더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교육부랑 국립보건원 이 두
두 가지 기관이 많은 금액을 투여해서 정말 장기간 연구를 했던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 연구에서 예후가 좋았던 경우들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약물 치료를 부모님의 감독 아래서 꾸준히 받고 있는가, 관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성인기에 정신건강이나 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안정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더라,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발견해서 꾸준히 잘 성실히 치료를 하면 그 이후의 삶도 편안하게 좀 더 안정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ADHD인 아이들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이제 잘 까먹고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필통에 연필을 막 5자루 넣어주면 한 일주일 있다 보면 연필이 이제 한 자루밖에 남아있지 않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정말 자기한테 그래도 더 많이 중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교통카드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좀 더 잘 챙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해야 할 일들도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숙제 혹은 챙겨야 될 준비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도 집에 가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죠. 생활에 있어서도 자기 물건 같은 것들 어디다 뒀는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막상 필요할 땐 찾지 못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런 이제 부주의 증상들. 또 수업 시간이나 혹은 누군가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물어보면 뭐라고 그랬냐고 다시 되묻는 경우나, 혹은 이미 설명 다 했는데 나중에 와서 저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 번 설명해줘야 되는 일도 많습니다. 또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 때도 많아요. 혼자서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때, 이런 때도 많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는 있는데 책의 페이지가 그대로예요. 넘어가질 않아요. 이런 것들도 집중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앉아서 수업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도 낙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주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과잉활동성 증상은 좀 더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선생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잘 앉아있질 못한다, 좀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앉아있더라도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서 막 무언가를 만지고 있거나, 그래서 떨어뜨리거나 지우개 만져서 부시고 있거나, 종이 같은 거 만지작 해서 찢고 있거나, 이런 과잉활동성들이 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도 가만히 못 있어요. 안절부절 엉덩이가 들썩들썩 막 이제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혹은 주변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거나 선생님이 뭔가를 말하고 있거나 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중간에 껴들거나, 또 이제 집에 가서는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어떤 부모님들이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에요.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이렇게 부모님도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과잉활동성의 일종이고요. 또 이제 밖에 나가면 막 달려나가요. 막 뛰쳐나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공원에서 그러면 다행인데, 길에서 혹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양상들이 좀 많이 보여서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죠. 혹시 사고 날까봐. 또 이제 높은 데 올라가거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다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부주의하면서 과잉활동성이 있다 보니까 어디 다닐 때 잘 넘어지고 잘 부딪히고 잘 다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런 과잉활동성은 안전이랑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충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충동성은 참는 게 힘들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싶어 이러면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혹은 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 근데 그럴 때 그걸 참거나 견디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자, 조금 있다가 하자, 혹은 집에 가면 해줄게, 그거 못 참고 엄청나게 조른다. 그 해줄 때까지 30분, 1시간 부모를 졸라대서 얘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 이렇게 이제 힘들다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죠. 또 조금 커서 청소년이 됐을 때도 참는 게 힘들어서 돈도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용돈 관리 이런 거 거의 잘 안 됩니다. 이 충동성이 감정에도 있을 수 있어서요, 감정 기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화, 짜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다. 그래서 부모님 혹은 선생님, 친구들하고도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감정의 조절도 힘들어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해서 아, 얘가 ADHD가 다 ADHD 아닌가 이렇게까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병원을 와야 하는 단 한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학교 선생님께서 권유했을 때입니다. 적어도 학교 선생님께서 권유했을 땐 무시하시지 말고 꼭 진료나 검사나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본 경험이 많이 있으시고요. 이 한 반에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20명 정도의 아이 중에 그래 보이는 아이는 한 2명에서 3명 정도의 아이거든요. 그리고 그 2-3명의 아이로 인해서 수업의 진행이 좀 많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편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학부모님에게 그 얘기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힘들어 하실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선생님께서 얘기를 할 정도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그 강도가 꽤나 강렬해서 이거는 타일을 넣거나 하는 것으로는 조금 쉽지 않다, 지도가 어렵다, 이렇게 느끼셔서 얘기했을 경우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꼭 진료나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도 이 아이를 다루거나 이 아이를 말을 듣게 하거나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느꼈을 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이를 6년, 7년, 8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라는 것도 잘 알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말을 듣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파악이 되고 대응법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가 아이를 키워오면서 부모 입장에서도 이 아이가 너무 어렵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정도로 키우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경우도 ADHD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자녀 관계가 좋지 않고 부모님도 이 아이가 다루기가 너무 힘들다고 느낀다면 한 번쯤은 진료나 검사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말씀대로 아이가 ADHD인 것 같아서 의심이 된다면 병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치료의 핵심은 약물 치료입니다. 물론 부모님들께서 약을 먹이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ADHD 자체는 유전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게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요, 사람의 키가 얼만큼 크는가에 대해서 유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저런 연구들을 통해서 키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유전적인 요인이 0.9 정도라고 해요. 1이 최고이고요. 그러니까 즉 환경적인 요인이 0.1에서 0.2 정도, 10에서 20%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DHD 자체도 사실은 환경보다는 유전적인 혹은 선천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께서 너무 심리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고 거기에서 너무 힘을 많이 빼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다. 이 치료의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약물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맞는, 그리고 아이의 다른 증상들을 호전시킬 수 있는 약물 치료가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검사나 진단을 통해서 ADHD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다른 어려움들, 그리고 어려움과 더불어서 갖고 있는 강점들, 그 다음에 가정적인 요인들, 환경적인 요인들, 또 심리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ADHD 외에도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는가, 모든 게 다 ADHD 때문만은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다 ADHD 약물로만 좋아지거나 호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도 더 많이 호전이나 좋아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병원에서 하는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보통 ADHD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에 내가 공부를 못해요 이렇게 해서 데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거나 자주 싸우거나, 또 선생님하고의 갈등이나, 또 가정 내에서 부모-자녀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많은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사회성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고요.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대해서 혹은 어떻게 지시하거나 공감을 해줘서 아이하고 관계도 좀 개선되고 아이를 어떻게 하면 말을 듣게 하는가에 대한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집에서 분명히 케어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정말 맞는 얘기고요. 병원에서 의사를 보거나 치료사를 만나는 시간은 아무리 자주 봐도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경 중에 가장 1차적인 요인은 부모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어떻게 해주는가도 아이에게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부모님. 그래서 부모 교육을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이 ADHD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은 부모님을 싫어하거나 반항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청소년기가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집중을 잘 못하거나 과몰입하는 현상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경 조정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방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거나 미디어를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숙제를 할 시간이 됐다 이러면 보통의 부모님은 얘 누구누구야 이제 숙제할 시간이야 이제 스마트폰 꺼 들어가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ADHD 아이들은 그게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혹은 들려도 스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 끄라고 결국엔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도 내가 이제 끄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크게 소리 질러 이러고 이제 짜증을 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하면 말을 잘 듣는지 아이가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그러면 등을 다독이면서 시간 다 됐다 시계 보자 하고 이렇게 한번 주의를 다른 데로 끌어주고 시간 됐음을 알려주고 물론 거기서 한 번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대부분 저 이번 판까지만 할게요 뭐 이러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5분 더 줄 테니까 그 안에 마무리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것부터 달라야 된다. 또 공부하는 환경이나 자기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 그래서 당연히 어질러져 있거나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물건을 찾기가 힘들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바구니에 라벨지를 붙여준다거나 또 가방 안에 자기 물건들을 잘 챙길 수 있게 큼지막하게 코팅판에다가 학교에서 나오기 전에 공책, 필통, 스마트폰 챙길 것 이렇게 정말 아주 간결하게 라벨링을 해줘서 좀 더 잘 챙길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또 이제 학교에 갔다 왔을 때 자기 일과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일과를 하기 전에 놀고 싶어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보드 혹은 어떤 이제 코팅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큼지막하게 학교 갔다 와서 해야 될 것들 해서 3가지, 4가지 정도. 절대 많으면 안 됩니다. 아이의 나이나 인지에 맞게 간단하게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했을 때 부모님들도 말을 덜 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아이도 부모님에게 짜증난 소리를 듣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좀 더 잘 챙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환경에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부모님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DHD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병원에 오실 때쯤이면 사실 굉장히 염려와 걱정이 많고 많이 지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에게 같은 얘기를 한 10번 반복해야 들을까 말까 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너무 힘들어져 있고 아이도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회의적이기도 해요. 얘가 과연 좋아지기는 할까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사실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TV에 나오는 유명인들을 보면 저 사람은 ADHD인데 성공했구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ADHD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계속 무언가를 잘 못하거나 혹은 장점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자기 몫을 하면서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비관적이고 혹은 부정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분명히 ADHD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이것도 연구에서 나온 건데요. 칭찬, 지지, 격려입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 중에서 칭찬, 지지, 격려를 많이 사용하는 부모가 나중에 아이들이 20대가 됐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혹은 행복하게 잘 살더라 하는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의 어려운 점도 어려운 점대로 받아들이고 도와주시되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더욱더 잘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너무 크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좀 더 아이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